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지요. 이번 주에 그야말로 슈퍼위크라고 할 정도로 정치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도 탈당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모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지요. 관련된 정치 현안들 오늘은 이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바빴어요. 네, 크리스마스 때 저희 네. 친정아버지 생신을 같이 해가지고. 친정아버님께서 성탄절에 아, 그건 아닌데, 네. 날짜는 꼭 맞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연휴니까 네. 가족들이 다 그때 모였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부산을 다녀오신 겁니까? 그쵸. 부산의 민심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싶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다 70년대생이기 때문에. 네. 7, 8, 9에 대해서는 한번 40대들이잖아, 40대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부터 여쭤볼게요. 원래 29일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바로 그냥 전국위원회 의결하면 오후에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사까지 써서 직접 뭐 입장문을 밝힌다라는 뭐에 대한 아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자기가 취임 선언문 같은 거를 쓰는데 그거를 직접 쓰는데 원래 직접 쓰는 거 아닌가요? 남이 써주나요? 저는 항상 제가 직접 써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자료만 네. 뭐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찾아달라고 하고 백데이터는 찾아달라고 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연설문은 더더욱 자기가 직접 쓰죠. 그걸 남이 써준 아주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쓰는 건 당연한데 이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꼰대인가? 우리 세대에서 네. 자기가 직접 안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70년대생 가운데 네. 연설문은 자기가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박근혜 정부 때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도나 예. 그렇지. 예. 그 연배 그죠? 예, 뭐 예. 이제 그 지금 시절 한 사람들. 60대, 70대 예. 그럴 텐데 예. 그거 자기도 그 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 또래?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좀 말이 약간 되냐. 뜨악한 느낌이었어요. 예. 되게 뜨악하고 예. 썰렁하달까? 음. 그 얘기 듣고 네. 그냥 헛웃음이 났지. 오늘 전국위원회 10시에 소집이 돼서 사실상 이제 방망이 두드려서 의결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요식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요식행위죠. 저도 아직 당원이니까 네. 투표하러 저한테도 왔어요. 네. 근데 전 투표 안 했죠. 투표 안 하셨어요? 네. 기권하셨습니까?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내가 뭐 거기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주의 절차적인 그러게 말이에요. 수렴은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어차피 토론 자체도 그냥 예. 일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네.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예. 저는 그래서 아예 딱 분위기 보고 안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았죠. 근데 무슨 투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막 분위기 만들어서 막 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꽤 있었는데도 뭐 10%인가 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코미디 수준. 김재섭 그 도봉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수렴청정하듯이 진행이 일사천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전 과정을 결산해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의 민주적인 정당 질서 이런 깨졌죠. 것 다 깨졌다. 원래도 좀 권위적인 정당이었지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 네.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네. 심은 거 아니 지금 비대위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쫓아낸 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를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성에 안 차면 쫓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심고
마음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위병 역할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연판장 돌리고 난리 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이제 호위무사가 돼서 네. 한동훈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 백업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똑같고요. 네. 친윤들. 윤핵관 한두 명이 뭐 진짜 쫓겨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윤핵관 한 뭐 김기현, 장제원 네. 이런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제 버티다가 지금 약간 그렇게 된 거고 그 외에 이제 실제 진짜 그 질이 나쁜 그 홍위병들은 네. 그대로 홍위병 역할 하는 거 이제 한동훈 홍위병으로 바뀐 거죠. 윤석열 홍위병에서 네. 겉으로는. 그러니까 친윤에서 어제의 친윤들이 오늘은 친한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근데 본질적으로 친윤이죠. 왜냐하면 네. 내려보낸 사람 자체가 예. 이 상황을 구도를 다 짜고 이것을 이제 그 압박해서 이 구도를 만드는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시니까요. 예. 예. 저는 참 좀 그 암만 그래도 정당인데 정당 그리고 오래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사당이죠, 사당. 사당? 네. 윤석열 사당? 사당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검찰 세력당이고. 검찰 세력당.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특수부 윤석열 사단의 수장이고. 예. 나머지가 이제 멤버들인데 이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 몇 명 있죠. 주진우 검사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금융계의 금융감독원장. 금융,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이게 뭐 이복현. 이복현. 예. 그렇죠. 또 뭐 이제 방통위원장 예. 김홍일. 네. 그다음에 또 뭐 각 분야에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딱 보면 이제 국정원도 이번에 다 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기관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곳 이것은 전부 장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어쨌든 자기 수하들로 바꿔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을 장악하죠. 비대위원장 보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공천까지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삼권과 대한민국의 권력과 정보와 모든 것이 윤석열 사단 검찰 특수부 산하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걸요 사람으로 그냥 막 흩어져 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약간 정신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게 네.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뭐 한동훈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데 빠지기가 쉬워요. 네. 근데 구도를 전체 그림을 보세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검찰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죠. 심각한데 상황은 심각하고 소위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 사이에서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뭐 재계 등 뭐 이거는 가릴 것 없습니다.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사실 이게 광범위한 어떤 국민적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못하고 있죠, 지금. 것 지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주 예. 지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네. 이 정도 되면 예전에 민추협 같은 게 나오고 네. 민추협.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100일도 남았나요? 네. 어쨌든 100일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선거의 구도와 흐름이 그렇게 형성이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검찰공화국 얘기나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네.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한 약간 공격성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 네. 그것도 역시 중요하죠. 하지만 네. 그것도 어떤 큰 구도나 그림보다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뭔가 공격 이런 느낌으로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검찰 이 권력 이게 왜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군인 시대 군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곤봉으로 패고 막 이런 게 보였잖아요 눈에. 근데 네,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잘 안 보여.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 재벌들이 떡볶이 먹으러 네. 끌려갔죠. 사실상. 근데 그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 바쁜 분들이. 거기서 왜 떡볶이 먹고 있었을까?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패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뭐죠?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쥐고 있죠. 그죠?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들도 마찬가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좀 부당한 대출을 혹은 부당한 어떤 여신을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폴란드에다가 네. 대출해주고 하는 거 무기 네, 관련해서. 맞아요. 저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거액을 대출해줄까?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복형 금감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몇몇이서 네. 전혀 서민들의 금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평소에 갑자기 금리를 막 얘기를 하면서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금리 은행이 장사를 문제다. 하고 있다. 막 난리를 치고 네.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몰아갔죠. 굉장히 공포 분위기로. 네. 그러더니 대출해줬죠. 대출을 폴란드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사실 네. 어떻게 입증이 될지에 따라서 나중에 배임도 될 수 있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뭐냐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느낌이. 그래서 관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네. 이 관치의 수단이 또 예. 검찰과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되고 있고요. 예. 경찰도 이상민을 통해서 지금 장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권력기관을 장악해 들어가면서 예. 그 내부의 정보, 개인정보, 그다음에 수사정보, 예. 모든 국가의 정보를 장악해요. 그게 서울에 보면서 우리가 왜 전두환이 그 서울에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다 죽었죠. 대통령 죽었죠. 그다음 경호실장 문제 됐죠. 그다음에 또 김재규 뭐죠? 하여튼 그분도 중앙정보부장. 예. 중앙정보부장. 예. 그러면 그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실각이 되고 네. 그 자리에 정보를 누가 꿰찼냐면 전두환이 꿰찬 거 신군부가 아닙니까? 꿰찬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패거리들이 네. 각각 요직에 다 들어가면서 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완성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건데요. 이제 관련된 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김만배 녹음 파일을 받아서 보도한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커피 타였다 그렇죠.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타파 뭐 이제 그 인용 보도한 것도 문제요. 하여튼 지금 언론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보도하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 재갈 물리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커피 타준 게 커피를 타줬도 안 그 사실 그게 무슨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빌미일 뿐이고. 그렇죠.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어떻게 됐냐가 사실은 핵심인 것이고 그걸 커피는 들여다보고 부수적인 싶겠죠. 거죠. 예.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을 거고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 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이게 큰 문제구나 네. 하는 큰 그림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큰 그림으로 투쟁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이 그림을 좀 미치겠어. 기획해야 됩니까? 미치겠어. 이현주 의원 미치겠답니다, 지금. 정말. 예. 아니 너무 지금 네.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한데 네. 넘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기화된다.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죠. 장기 집권이? 설마.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예. 저는 총선은 야당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보다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50석은 넘겠죠. 근데 어차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0석을 못 넘는 한 똑같잖아요. 네. 지금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겼다고 그러겠지 국민의힘은. 네. 네. 그런 다음에 모든 권력기관이 장악이 됐잖아요. 이제 국회도 장악되는 거고 정당도 확실하게 장악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150석 정도, 150에서 160 정도밖에 못 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보다 더 악화될까 나아질까? 뭐 일각에서 무슨 타인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네. 지금부터 더 악화되겠죠 상황이. 네. 그걸 3년간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총선에서 어쨌든 과반을 야당이 넘겼기 때문에 네. 3년 남은 대선에서 이길까? 그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지금 정보가 이렇게 다 장악이 되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와 정보를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군사 정권 이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은 증거 있냐? 이제 반론 차원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사 정보가 권력 투쟁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증거 있어요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김건희 여사 아니 뭐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마련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 받는 장면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수사는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수사는 뭐 어디서 한다고는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는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 최소한 뭐 어디 같으면 뭐 압수수색이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 어렵다. 그럼요. 예, 이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요. 예. 이때까지 역사에서요. 진짜 그 아주 암흑기를 빼고는요.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무 문제도 안 되고 YSDJ 때 그 아들들 문제 됐을 때 이렇게 된 이 정도였나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큰 소리를 치지? 아니 도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걸 막으라고 방탄하라고 예. 지금 내려보내고 한동훈 비대위를 예. 그런데 한동훈을 또 찬양해? 예. 그리고 막 이상한 언론의 찬양가가 막 난무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보면서 냉담하긴 해요. 제가 볼 때 반응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이슈도 없고 그냥 야당이 뭐라고 하긴 하지만 네. 야당이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큰 그림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이걸 문제 의식은 갖겠지만 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좀 나눠서 말씀을 좀 엿줄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우 상황이 엄중하고 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은 부글부글하지만 이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다.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 이제 이런 말씀 진단 주셨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키맨이 돼서 전체를 좀 큰 판을 지휘하는 어떤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도 지금 딱히 그런 움직임은 잘 없어. 내부 권력 투쟁에 내부 권력 투쟁하는 몰두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제 내부 권력 투쟁하느라고 몰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이제 오늘 출범하니까 요 3번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제가 조금 잘게 쪼개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들은 586 대 789다. 한동훈 비대위가 50세 비대위원장이 와서 보수의 미래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게 될 거다. 이제 젊은 비대위가 온다. 스마트한 비대위가 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겠죠. 네, 그렇게 만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586 대 789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되게 586으로 구세력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789 신세대가 온다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죠. 네. 예. 근데 그분은 또 쫓아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73년생 한동훈 비대위가 오는데 주로 주변 뭐 말씀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그 비대위원들은 좀 어떻게 구성을 한답니까?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비대위원이 누가 되고 혁신위원이 누가 되고 무슨 의미가 있던가요? 예. 그냥 다 장식품 아닙니까? 거기 앉아 있는. 예. 응? 장식품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저기 앉아 있는 게 딱할 정도로 혁신이도 임요한 혁신위원장 할 때도 그 보면 젊은 여성들이 다 쭈루룩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 기억납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역사에서 그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다시 정치하기 힘들 거예요. 아주 웃기는 역할을 한 거죠. 병풍 역할을 했죠. 웃기는 역할을 했다. 네, 젊은 사람이 정치를 관심이 있어서 저 나라를 바꾸고
바꾸고자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면서 병풍처럼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그 정도 의식도 없으면 그 정치하면 안 되죠. 젊어도 30대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30대 그렇죠. 성인이잖아요. 예. 성인인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보기 딱하다 정말. 그리고 앉아가지고 병풍 아니 사람이 자기가 자존감이 있으면 네. 거기서 뭔가 자기도 예. 발언하고 싶지 않나요? 예. 근데 진짜 딱 이뇨한 위원장과 디아더스. 디아더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병풍 역할을 하고 그 치열하던 와중에서 이 정치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뭐 어디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과 아이들 이런 컨셉이 될까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만 뭐 논쟁이 있겠어요, 거기서. 예. 한동훈과 아이들 컨셉이고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뭐 관심도 안 두었다. 이제 이런 말씀 뭐 주셨습니다. 말이야 뭐 좀 하겠지만 다 짜여진 각본일 테고. 예. 근데 당내에도 비판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 당의 DNA가 원래 그렇다. 그런 것도 있죠. 기회주의적이다.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좀 몰랐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기. 확실히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양당을 다 네.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캐비넷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DNA 때문이다라고 둘 다 한 것 같아요. 둘 다가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복합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떤 항상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인생을 항상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네. 자기 힘으로 밖에서 뭐 사회생활하면서 상당히 어떤 혁신적 활동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예,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고 그럼 네. 튄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예. 또 왕따 당하다가 끝나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 어쨌든 뭐 위원장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보수 결집 현상은 벌어지는 그런 것 건 같다.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중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2.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그 국민의힘이 대전, 충청, 서울, TK, 인천, 경기, 여성, 60대, 30대, 20대, 50대, 중도에서 33.2%나 올랐거든요. 반대로 민주당은 TK, 대전, 세종, 인천, 경기, 광주, 전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고 중도에서도 하락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를 안 했는데 네. 한동훈이 오니까 네. 나 이제 지지해야지. 이런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기가 사는 거죠. 기가. 예. 지지층의 기가. 예. 너무 창피해. 예. 나 지지한다고 말을 못 하겠어. 예. 이런 분들이 이제는 뭔가 기가 사는 거죠. 한동훈 정도면 그래도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정도? 어쨌든 새롭게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신이 나는 거죠. 이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언론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이 또 선동을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네. 기가 죽어 있다가 기가 네. 좀 사는 거죠.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가 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중도층은 네. 원래부터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중도층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대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게 좀 있겠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신이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네. 중도층인데 야,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민주당 싫지만 이번에 밀어줘야 되겠어. 네. 나 정말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대세로 가니까 네. 이번에는 그냥 찍어주지 뭐. 네.
라고 해야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도층. 예, 근데 예. 그런 요인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중도층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으로 소폭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민주당 좀 지루하죠. 민주당이 좀 지루하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민주당 좀 지루해. 민주당 왜 이렇게 지루하다고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재미가 없다. 민주당은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예, 이런 평가를 하시게 된 핵심 이유는 뭐라고? 저는 변화가 없잖아요, 일단. 변화가 없다. 네,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심지어 또 이낙연 대표랑 뭐 이것도 똑같은 게 예. 반복되고 좀 이제는 마무리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너무 이제는 좀 지겹지 않나요? 너무 지겹지 않나요? 네, 예. 그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어떤 큰 틀에서 네.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 시대적 소명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못 느끼겠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부자 몸조심 느낌? 예. 다 이겼으니까. 예. 예, 다 이겼으니까. 예. 조심하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총선이 새로운 거 다가오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네. 150석을 넘겠다. 그거는 지금도 170석 가까이 되니까 네. 한 20석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건 못할까? 그건 하겠죠. 그거는 하겠다. 이런 생각. 네. 그 정도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어떻게든 다 석권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세게 붙어서 국민들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전국을 주도해가는 이런 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국민적 관심도도 올라가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바람. 네. 예. 근데 구도는 이제 구도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잡혔어요. 이미 잡아 있잖아요. 심판 예. 선거 아니에요. 예. 뭐 한동훈이 와서 뭐라고 해봐야 예. 이 구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예. 볼 때. 예. 근데 이 구도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거하고 네. 일단 바람이 있어야죠. 예. 바람. 바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가지고 네. 그것이 뭐 돌풍은 아니나 예. 미풍이라도 일으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양당에서 그래도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기본표는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못해도. 네. 그런데 지금 바람이 그러면 이제 심판 선거면 사실은 총선에서는 야당이 바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야당이 바람이 안 일어나. 네. 네, 그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지나갔죠. 제가 볼 때 지나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남아 있죠. 네.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되면서 큰 그건 지나간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미미하게 조금 남아 있는데 예. 그건 뭐 어차피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리스크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비대위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어떤 당의 변신 네.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 약간 이선 후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번 총선 때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필요하니까 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약간 얼굴을 바꾸는 거지.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걸 방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국민들이 뭐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뭔가 너무 지루하고 예. 지금 침체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야? 예. 이런 거 이대로 괜찮은 예. 거야? 지지자들도 그렇고 예. 어쨌든 심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좀 뭔가 이렇게 고구마 뭐 그런 느낌? 네, 고구마 콱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린 그렇죠. 그런 그렇다고 느낌이다. 뭐 엄청 진지하게 막 예.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지 계속 싸우고만 진짜 있잖아요. 참 답답하다. 네, 답답하다. 지금 상황이 목표가 좀 150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목표가 들죠. 150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민주당 얘기했지만 민주당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당 안에서부터 대통령 출당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했습니다. 예, 저 박진호 그 특보 그러니까 대표 특보를 했던 분이고 지금 경북 상주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인데 실제 뭐 내부에서는 이게 맞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뭐 수도권도 아니고 경북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시그널로 보이는데 또 당 내부에서는 딱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 사람의 한동훈 목소리 정도. 비대위 등 얘기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네. 한동안 약간 뭐 막 그 김기현 대표 물러나야 된다 막 하고 그럴 때 네. 그때는 그런 조짐이 좀 있었죠. 뭐 출당 요구라든가 그래서 비대위 누가 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을 좀 긋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조중동에서도 상당히 이제 네. 비판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어쨌든 한 2, 3주 전인가요? 그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로 낙점이 되면서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쏙 들어갔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포착이 된 거잖아요. 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직접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김기현도 못 믿겠으니까 너 물러나고 너 비키고 네. 내가 직접 그립 잡고 하겠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지금. 네. 어디 특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그 얘기 하려면 이제 맞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완전히 정면 그냥 룸이 좀 있는데 거기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룸이 전혀 없는데 맞서야 되는 거라서 네. 국민의힘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네, 또 눈치 보겠죠. 뭐 네. 한동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가 선거 다 가겠지. 뭐. 다가겠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러저러한 목소리는 있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한 거고 대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한동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짠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 안 돼. 대통령이 어디 직할을 해. 대통령은 출당시키고 네. 우리대로 가자 이렇게 되려면 예. 반윤을 결집시킨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예. 반윤 결집 없죠. 리더. 예. 없죠 그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보면 대선 때 차점자가 홍준표 시장이었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차점 경쟁자가 반윤의 리더가 되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 있으면서 작심을 하고 박근혜 역할로 승부를 보겠다. 예. 이래서 계속 주구장창 반기를 들면서 예. 뭔가 박근혜 역할을 좀 해왔더라면 예. 그럼 홍준표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되겠죠. 근데 예.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한 데는 물론 박근혜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되니까 분위기가 네.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워낙 또 윤핵관이 강력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준석 저 유승민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네. 그게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윤의 깃발 속에 쫙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 리더가 확고한 어떤 차기 주자여야 되고요. 네. 그죠? 그게 확고해야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홈그라운드에서. 예, 홈그라운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어려운 게 일단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나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는 TK에서 인기가 좀 없어요. 골수 보수들 예. 사이에서 오히려 더 비토가 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 내부의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윤 세력이 있거든요. 제가 예. 이렇게 보면 당원들 중에서도 반윤 세력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 포션이 얼마나 돼요? 반윤 세력이.
제가 보면 맥시멈 한 30% 정도 된다고 오, 보는데. 당 안에 반윤 세력이 30%나 돼요?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선동할 사람이 없어요. 선동. 예,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 와 이러면 예. 절로 갑시다 이러면 예. 와 하면서 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 절로 갑시다 이러면 아, 저 새끼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아 죄송해요. 예, 네, 또 말을 갖다가 아유, 이제 저 갑자기 그런 기침이- 식으로 이제 막말이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아니면 뭐 또는 뭐 나는 누가 싫어 뭐 이렇게 된다든지. 네. 또 뭐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네. 그 탄핵 때부터 한계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고질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극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네. 반드시 당내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통령은 보수 내부에서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갈등이 봉합이 된다. 네.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잡아야 갈등이 봉합이 되지. 갈등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는 네. 봉합이 안 돼요. 더 커지지. 그래서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이 보수 내부에서 자라온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안에서 명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고생해온 사람, 그동안에 헌신해온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갈등이 막 있었던 그 탄핵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권력,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달랠 세력은 달래고 또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또 서로 봉합도 시키고 타협도 시키고 그게 이제 줄 게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어쨌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신 분이 건너와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은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보수 세력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이긴 하지만 네. 저는 뭐 국가를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있어도 뭐 어떤 당에 막 집착하고 그런 게 좀 약간 프리랜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프리랜서. 약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저는 뭐 당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보이죠. 근데 이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을 괴멸시킨 사람을.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그 갈등이 안에서 문드러지죠. 더 네. 안에서 문드러지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막 사분오열돼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막 그냥 지그재그로 계속 그 증오가 쌓이는 거예요. 저놈이 말이지 옛날에 이 짓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괴멸시킨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에 친박이었던 사람 일부, 네. 그다음 비박이었던 사람 일부가 뭉쳐가지고 친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또 배신자처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비박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밖에서 데리고 네. 와서 이렇게 되면서 안에서 완전히 막 사분오열이 아니라 한 9분 9분 10열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극복이 이제 안 된다. 갈등이 이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이것 갈등이라는 거는요. 그냥 무시하고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것을 푸는 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나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이번 대선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거를 판단을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무조건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대표 중에 누군가가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권력을 나누면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역사는 잘못 갔죠. 반대로 된 거꾸로 간 것이고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보수가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는 네, 길로 민주당이 가고 있다. 도와주지 않는 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그건 망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망할 망할 거다.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보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예.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천적
예. 원초적 문제가 있는 거죠.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그게 해결이 있는 안 거죠. 된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역에 가면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해왔던 분들이 그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온 이후에 정말 민주당보다 우리 당을 더 싫어하는 게 맞냐, 대통령이 진짜 그런 얘기 한 거 맞냐, 뭐 그런 거를 마음이 안 확인하려고 가죠. 했던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는데 다만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윤을 결집시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구나. 그게 안 되는 게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서 예. 리더십이 안 서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탄핵을 했던 예. 유승민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전체 세력을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경선 때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걸 수습할 수는 없는 거고 역사가 이제 이렇게 흘러온 것이기 이미 뭐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고 이미 뭐 한동훈 그분들도 비대위가 다 판단을 조금씩 그렇죠. 잘못했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오늘 출범을 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뭐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윤석열 사람이 사당으로 가는 거죠. 윤석열 사당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신당 뭐 보수 언론들은 벌써부터 약간 김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천하용인에서 김용태 최고가 잔류를 결정하고 뭐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볼 때 이준석 신당 생각보다 잘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의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 보수의 이제 어쨌든 두 배가 새롭게 뜨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배가 침몰할까요? 아니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는 네. 일단 그 특검에 자초될 가능성이 많다. 특검으로 자초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막아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특검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구가 없잖아요.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출범을 하자마자 출구가 없는 거예요. 윤재욱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는 악법이다. 세게 나오네 이제. 네, 모욕하는 악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욕죄로 조항할 처벌할 거예요. 것 같아요. 조항을 계속 세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죠. 그것도 전두환 노태우 정도 관계도 아니고 네. 완전히 수직적 관계죠. 전두환 장세동 관계라고. 네, 예. 수직적 관계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는 동기 친구 관계고요. 예. 다만 이제 누가 더 기가 세냐 이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분들은 수직적 그 상명하복 관계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분이 온 이유는 굳이 이번에 만약에 이 사람을 차기 정말 주자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안 내보내겠죠. 근데 왜 이번에 선대위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굳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냈을까? 정치력도 없을 텐데 예. 보냈을까? 예. 딱 하나의 이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선다고 해서 비대위를 맡는다고 해서 그래도 김건희 가장 특검법을 믿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격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잘한다 하는 인상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데다가 네. 일단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김한길이든 김기현이든 누구든 간에 예. 어쨌든 칼을 쥐어줬을 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뭔가 애매한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늦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도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굴 믿겠어요. 다 똑같지. 그러면 가장 신임하는 사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신임하는. 예? 김건희 여사가 신임하는 한동훈 왜냐하면 장관. 자기가 이제 예. 피해자라고 생각할 테니까 예. 이 사안에서 예. 자기가 타겟이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아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저기 크리스마스에 성탄 예배도 안 나오셨을까요? 대통령 혼자 참석했더라고요. 지금 뭐 아주 사라졌어요, 화면에서. 예민할 거예요. 예. 뭐 국민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자체를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내가 누군데 네, 나를 감히 이런 거예요? 그저 이게 녹취 같은데 보면 그런 느낌이 막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내가 정권 예, 주어가 자신이었죠. 그런 그분은 거의 지금 왕실 의전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동훈아 이렇게 됐겠죠. 동훈아, 네가 가서 좀 막아줘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된 했을까? 거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이번에 출마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야 돼. 예. 계속 법무부 장관은 있으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내각에서. 상당히 예. 머리를 굴려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각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서. 예. 왜냐하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앞으로 계속 될 텐데 네, 이 모든 사건들의 그건 누구예요? 예. 법무부 장관 소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법 이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네. 윤석열 내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자기가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 지나고 난다고 생각을 해봐. 내후년. 그러면 심할걸요. 네. 근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나갈 기회가 없겠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계속 붙잡을 예.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와서 할 게 뭐 있어.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네. 이번 총선을 놓치고 나면 데뷔하기가 좀 애매하죠. 기회가 없다. 네,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잘 막아가지고 대선 주자로 한번 떠보자. 여기에 완전히 한번 지도자로 한번 떠보자. 보수 네. 정권에서 보수 예. 진영에서 예. 이런 욕심을 좀 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서로 이해관계 맞은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겠으나 어쨌든 내일 모레는 처리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뭐 이거를 봐줄 리가 없거든요. 그 봐주면 큰일 나지. 예, 봐주면 민주당이 큰일 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뭐 실제로 이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는지가 사실은 비대위 운명의 바로미터가 될 뭐 거다. 지금 이미 다 나온 거죠. 네. 악법이라고 했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저렇게 스탠스 네. 취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악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일부 조항을 갖다가 수정해서 합의할 여지가 조금 보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날아간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비서실장 정책실장인가 그런 네. 얘기를 보면 네, 한호섭. 예. 네, 날아간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이 과정에서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막 이런 현란한 어떤 법적 수수 또는 이제 이 어떤 저 조항에 대한 개정 네. 막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잠시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현실을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게 조항이 악법이니까 네. 이 조항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네. 요걸 국민 여론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 내가 설득하고 해서 한번 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론 브리핑하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박근혜 특검 뭐 그에 설득력이 앞선 약하죠. 예,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게 금방 또 그날 바로 또 규명이 됐어요. 근데 오늘 윤재혁 대표가 너무 재밌네요. 김건희 특검법 결과는 모두 내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국민들이 바본가요? 그렇게 안 되죠. 이미 네. 국민 다 알아요. 한 몸이라는 거를. 네. 다만 본인이 선을 긋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쳐다보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뭐. 네. 근데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 워낙 그동안에 띄워주고 네. 자신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그 속에 빠져 있을 것이고 그동안 너무나 사람들이 다 추앙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논쟁을 할 때마다 논쟁도 아니지만 사실 말싸움인데 네. 어쨌든 뭐 막 칭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내가 나가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 오판 아닙니까? 정치 안 해봤잖아요. 아. 안 해봤잖아요. 네, 정치 안 해봤죠. 그렇게 안 풀리거든요, 일이. 항상 최악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엮이면서 네. 생각했던 최악의 수로 항상 가요. 제가 정치라는 것은.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장관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는 네. 정해진 루트와 그 조건 속에서 되게 예측 가능하게 가요. 네.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그 어떤 욕망이 드글드글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네. 최악의 상황을 항상 그러니까 예. 예상했던 것 중에 최악의 수로 항상 가는 게 이게 예.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 정치는 통제가 안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김건희 여사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조중동은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도 통제가 안 되죠. 네. 야당은 절대 안 되죠. 네. 국민 여론은 진짜 통제가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멋있게 무슨 주장을 막 해도 네. 자기는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악법을 고쳐가지고 예, 이거 있잖아요. 예. 야 이런 묘수가 이래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테이블 위에서 책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근데 딱 그 얘기하면 어떻게 나 옛날에 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당신이 특검에 참여할 때는 옳았고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독소 조항이야? 이런 비판이 가능한 그 거죠. 테이블에 앉아서 예. 이 종이를 가지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거랑 네. 그 온갖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이 빗발치는 곳하고 다르잖아요. 네. 거의 소나기 맞는 거 아니에요? 국회 그렇죠. 예. 저희 정치라는 예, 것은. 예. 그리고 최악의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런 게 막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 늘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상륙을 한다. 국민의힘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도 뭐 혹시라도 이것을 잘 요리할 수 있으면 대단할 텐데 저 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내일 어쨌든 탈당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네. 합류 안 하세요? 네네네. 확실히 안 하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 저는 생각이. 그러면 의원님은 그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이제 제 고민 중에 있는데, 네. 제가 1월 8일에서 10일 날, 네. 제가 그 북콘서트예요. 예. 책을 내는데, 예. 그 책을 내면서, 제가 갈 길? 예. 뭐 이런 걸 좀 얘기할 생각이고요. 예. 예, 뭐 그냥 이현주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게 현실 정치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현주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봤을 예, 때. 예. 뭐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개가천선해서 그럼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가능성. 그러면 결국 뭐 이제 이번 총선을 나갈 거냐 말 거냐. 예. 예.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겠죠. 출마 여부부터.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있고 저는 항상 제 주장이 꽤 분명한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제 입장을 밝히는 편인데 네. 그 입장
입장이 이제 출마에 연연하다가 바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출마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출마를 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제가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신당에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이번에 신당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정말 낯뜨거운 상황이 오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실패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길이 당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하고 뜻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정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전 입장이 분명해요. 지금 이런 보수정당, 그러니까 이 검찰 정권 같이 안 한다. 같이 안 하고, 저는 어쨌든 그 검찰 시대를 끝내는데 내가 역할을 하면 했지, 이들하고 손잡을 일은 없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당들의 입장이 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당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신당들의 입장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주 그레이한 에어리어에 섣불리 손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레이한 에어리어라고 지금 이준석 신당을 표현하신 거죠.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면 이 정치 생명 끝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다시 간다기보다는 연대할 수도 있겠지. 국민의힘과 연대한다. 그럴 수도 있죠. 이준석 대표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총선 이후.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신당이 연대해서 내년 총선 전국을 같이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그런 상상들을 하는데 그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또 총선 끝나고 대선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이 이겼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할 때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거예요. 개헌부터 심지어 탄핵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보수 성향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뿌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요즘엔 좀 들고 그래서 이후에 벌어질 상황. 그러니까 당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 그게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떴다방처럼 선거 치르고 팍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떴다방 정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적어도 반윤 전선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 정권 그리고 반윤 또 검찰 시대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필요하면 손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우리 역사에서 엄중하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단순히 어떤 경쟁과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성에 안 차죠. 하지만 그런 게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저는 보수 성향이 있지만 이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태보 그다음에 이 어떤 시대 정신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저런 국민의힘은 이번에 완전히 끝이 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완전히 갖고 끝이 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보수 정치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의기투합이 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죠. 나중에 아주 우스워질 수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윤연대로 뭉치지는 않겠다라는 게 근데 또 검찰 정권에 대해서는 또 되게 비판적인.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X세대니까 X세대하고 또 MZ세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대한민국 전체 나라를 망친다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제도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경제로 완전히 올라서려면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 창의성과 역동성은 권위주의 상명하복 국가에서는 절대로 그렇습니다.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턱에 지금 탁 걸려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경제도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개발 독재식의 경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에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랑 지금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전혀 다른 별개 얘기잖아요. 저도 경제인 출신으로서 그 시대에 참 그 사람 잘했어. 경제 산업 발전도 잘했지만 지금 그 방식은 그 죽는 길이다.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 방식은 우리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586들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대를 공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저는 세력 교체가 필요한 시대다. 근데 이런 게 이번 총선에서 꽃을 피우기에는 아직 아까도 제가 뭔가 이게 바람이 안 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제 책에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우리의 어떤 논의의 수준이 올라가기엔 조금 어렵고 하다못해 검찰 개혁 내지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합 전선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어쨌든 리더십이 지금 좀 부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게 확 달라들어야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정치인들도 스스로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바람이 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3세력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뭐 양양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역사적 어떤 소명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할 거냐.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슈퍼위크 이번 주의 상황을 놓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기대를 완전히 접으신 것 같고 또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지 마시고 X세대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저하고 같은 또래 한동훈 장관이. 근데 X세대의 특징은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검찰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약간
문화예술 쪽이나 뭐 예. 이렇게 경제 쪽으로는 좀 발달돼 있지만 초기 예, 초기. 예, 검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검찰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다 그래요. 예.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너무 거. 싫어. 근데 예. 이분은 그 직업을 택해서 평생 가서 글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그냥 사시는 게 좋아. 아, 정치에서 예. 우리 국민들한테 또 같은 또래 X세대들한테 네. 피해를 입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이상이 전혀 아니다. 이런 예. 생각은. 우리는 정말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뭔가 용솟음 치는 예. 그 이 창의성이 가득한 나라를 예. 만들고 싶다 이거지. 예. 이런 막 검경이 설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검경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거죠. 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 지금 뭐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차관들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겠나 싶기도 진짜. 하고. 큰 그러니까 지금 구도에서. 포인트는 민취협 같은 큰 구도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좀 생겨야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리더십 중심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좀 돼. 일어나면서 그래야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래야 국민들도 같이 쳐다볼 것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네. 거거든. 막 예.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탄핵하자 한다고 네. 국민들이 그 뭐지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니고요. 아니고. 아직은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총선 이긴 다음에 고민할 일이에요. 네. 그것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지금 사람이 너무 엄중하잖아요. 예. 그럼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네. 그 엄중한 마음이. 예. 그러려면 그냥 나는 나만 당선되면 돼. 우리는 우리끼리 권력을 다 독식하면 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전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저는 밑바닥에서 좀 준비는 돼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부글부글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뭔가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사업 리스크 문제가 아니 이것은 네. 리더십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네. 다음번 주자가 대선에서 된다. 네. 상당히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권도 아까 제가 제3세력도 네. 얘기했지만 예. 지금의 제3세력이 이제 총선 이후에는 할 얘기들이 많겠지만 예. 현재는 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심이나 시대 정신에 반하는 역행하는 행보를 하게 되면 사라질 거예요. 예. 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 리더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 국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라 대선까지 이게 이어지는 릴레이. 대선으로 이어진 릴레이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대선 국면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야 돼. 대안. 네. 그러면 대안으로 보이려면 예. 투쟁도 투쟁이지만 예.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십. 예.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대안이고 이게 대세인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거라서 예. 그죠? 어려운 작업들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밋밋한 상태에서는 네.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0석 민주당이 넘겠죠.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러나 이후에 대선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대안으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서로 밋밋하게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3년이 지속되면 네. 그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민취협이 바람이 조만간 들불처럼 일어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